기생 모란이 재산을 빼앗다. 평양에 모란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제주와 미모가 출중하여 서울로 뽑혀왔다. 또 한 시골에서 이씨성을 가진 생원이 정부의 지인으로 취임을 하였는데 처가에서 살림살이를 해주어서 관사에서 살게 되었다. 마침 기생이 사는 곳과 서로 가까워 기생이 그의 복무를 보고는 그것을 낚아채고자 하여 생원의 처소를 방문하기에 이르러 거짓으로 놀란 체하며 말하기를 존귀하신 분께서 사시는 곳인 줄 몰라 뵈었습니다. 하고는 즉시 돌아가니 생원은 몰래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은 기생이 생원 홀로 앉아있는 것을 엿보고는 술과 음식을 차려서 생원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한창 나이에 이처럼 나그네 살이를 하시자니 적적하지는 않으신지요. 소첩의 지아비도 멀리 수자리를 갔으나 해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속담에도 호랍이 심정은 과부가 안다 하였으니 괴이하게 생각지는 마십시오. 거듭 고태스러운 말로 유혹하여 그를 유혹하니 드디어 두 남녀는 사통을 하게 되었다. 그리곤 생원은 진보다리를 모두 기생의 거처로 옮겼는데 기생은 매일 아침 여종을 불러 귀에 대고 이르기를 식사 대접을 극진히 풍성하게 차려라 하니 생원은 아름다운 짝을 얻었노라고 기뻐하며 열쇠와 자물쇠를 모두 넘겨주었다. 하루는 기생이 갑자기 근심스러운 모양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기색이라 생원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정이 점차 식어가느냐 아니면 옷과 밥이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냐 하니 기생이 말하기를 아묵의 관리가 아묵의 기색을 총애하는데 금비녀와 비단옷을 사주었답니다. 아묵의 관리야말로 기생의 남편이지요. 한즉 생원이 가로되 이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내 마땅히 네 원대로 해주마 하였다. 기생이 말하기를 당신과 함께 사는데 어찌 헛된 곳에 비용을 써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하니 생원 이씨가 노하여 말했다. 재물은 나의 것인데 쓰던 버리던 무슨 상관이냐? 하고는 곧 그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었다. 또 한 장사꾼이 와서 아름다운 구름무늬 비단을 팔기에 생원이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사주려 하자 기생은 거짓으로 말리는 체하며 말하였다. 아름답기는 아름답네요. 그렇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하니 생원이 기생을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며 사주었는데 기생과 여종이 더불어 비단을 가지고 야반도주하였다. 생원은 등불을 켜고 홀로 앉아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고 해가 높이 솟아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라 생원이 스스로 밥을 짓고자 뒤주와 전대를 찾아보니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를 않은지라. 생원은 분기충천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 이웃집 할미가 와서 말하기를 이런 일은 기생집에서 늘 일어나는 작태라오. 그대는 진실로 깨닫지 못하셨어. 매일 아침 여종에게 귓속말을 하였던 것은 재물을 몰래 옮기자고 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였던 것은 낭군을 격분시켜 그 사람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어. 마지막에 와서 비단을 판 사내는 기생의 기둥서방으로 나머지 재물을 털어가려 한 것이요. 하였다. 생원은 매우 분해서 가로되 만약 그 요기를 발견하면 단 몽둥이로 때려 죽이겠소.
하며 옷과 버선을 벗어 젖히고 마침내 교방의 길가에서 엿보고 있는데 기생이 동료 수십 명을 거느리고 시끄럽게 짓거리며 지나가더라. 생원이 몽둥이를 가지고 뛰어나가 말하기를 여기야, 여기야. 네가 비록 장녀지만 어찌 참 이럴 수가 있느냐. 빨리 내 금비녀와 비단을 내놓아라. 하니 기생이 박장대소를 하며 말하기를 여러 기생들아, 와서 이 어리석은 놈을 보아라. 어느 누가 기생집에 선물한 것을 되돌려 달라고 하더냐. 하니 여러 기생들이 다투듯이 모여들어 그 꼴을 보려고 하더라. 생원이 부끄러워 얼굴을 돌리고 군중 속으로 피하였다. 생원은 이때부터 의지할 데가 없어 걸식을 하며 비로소 처가에 도착한 즉 장모가 노하여 문을 닫고 몰아냈다. 생원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어염집으로 걸식을 다니니 사람들이 다 그를 손가락질한 후 비웃음을 그치지 않더라. 나쁜 놈이 앙심을 품다. 서울에 사는 한 사람이 성품이 간특하여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몹쓸 놈이라 했다.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는 길에서 배장수를 만났는데 배 하나 먹어보자고 청했으나 배장수가 주지 아니했다. 서울 사람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네가 배를 주지 않았으니 마땅히 너로 하여금 봉변을 당하게 하겠다. 하고는 배장수보다 한마당쯤 먼저 가서 길가 농 가운데 남녀 10여 명이 모심길을 한창이라 서울 사람이 그 가운데 제일 나이 적어 보이는 여인을 불러 가로되 형수가 아름다워 보이는데 어찌하면 오늘 밤 함께 잘 수 있을까요? 하고 희롱하니 여러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여 아니 어떤 미친놈이 와서 희롱하느냐 하고 여인과 함께 쫓아오거늘 서울 사람이 큰 걸음으로 급히 언덕을 뛰어넘어 그 아래에 앉고는 손을 쳐들며 크게 소리쳐 부르기를 배를 지고 오는 형님 빨리빨리 오시오 하였다. 이때 배장수가 마침 논 근처에 당도하니 논에 있던 여러 사람이 쫓아와 서울 사람을 보니 언덕너머에 멀리 앉아서 배장수에게 형님이라 부르거늘 배장수의 덜미를 끌며 넌 저놈의 형이 모양인데 네 아우의 죄는 네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이다. 말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밟기에 이르더니 몸에 성한 곳이 없고 옷은 찢어지고 배는 깨져서 남아나질 않았다. 배장수는 생각지 못한 봉변을 당하자 애걸하며 말하기를 언덕 아래에 있는 저놈은 본시 내 동생이 아니오. 아까 배를 달라게 주지 않았더니 이에 불만을 갖고 여러분을 속여 나를 괴롭히니 여러분은 양해하여 나를 살려주시오. 하니 여럿이 그럴싸해서 매를 그치자 배장수는 간신히 일어나 남은 배를 수습하여 갔다. 서울 사람이 미리 언덕 아래에 앉아있다가 길에서 배장수의 낭패하여 오는 모습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한 개의 배를 아끼더니 과연 어떠한고? 하니 배장수가 분하였으나 말을 못했다. 이때 갑자기 한 역졸이 흰 말을 타고 지나가거늘 서울 사람이 말을 붙잡고 청하기를 내가 여러 날 길을 걸어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피곤하니 요 다음 영마을까지 말을 빌려주심이 어떠시오? 하니 역졸왈 너는 어떤 사람인데 말을 빌려달라 하는가? 나도 또한 다리가 피곤한즉 다시는 그따위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하였다. 서울 사람이 노를 보며 말하기를 네가 감히 불어하니 내 마땅히 너로 하여금
봉변케 하리라 하였다. 역졸이 냉소를 보이고 가자 서울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다가 저녁이 되어 역졸이 주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때마침 안방에 주인 여자가 보이는데 방 가운데서 바느질을 하거늘 창밖에 서서 가로되 낭자여, 내 마땅히 밤 깊은 후에 와서 한판 하리니 이 창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시오. 나로 말하면 아까 흰 말을 타고 와서 문 건너편 주막에 와서 자고자 하던 사람이라오. 하니 여인이 크게 놀라고 노하여 곧 그 말을 남편에게 고하니 남편이 대노하여 그 아들과 동생을 거느리고 건너편 주막으로 달려들어 저녁에 흰 말을 타고 온 사람을 찾으니 역졸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대답한즉 세 사람이 죄를 꾸짖고 어지러이 후려치니 온몸이 중상이라 주막 주인이 구해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저녁에 우리 집에 들어와 식사한 후 지금까지 창 밖에 간 적이 없고 잠만 자고 있었다오. 허니 이는 필시 차고나 오해가 있는 것이오. 하였고 여러 손님의 말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아서 간신히 구해서 풀려났다. 이튿날 아침에 서울 사람이 먼저 길을 떠나서 몇 리 밖에 가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역졸이 말을 타고 오거늘 서울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어제 나에게 말을 빌려주지 않더니 지난밤 액땜함이 과연 어떠하였냐? 오늘도 만약 말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땅히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하게 하리라. 하니 역졸이 크게 두려워 말에서 내려 화해할 것을 애걸하고 하루 동안 말을 빌려주고 따라가더라.